안녕하세요. 종욱쌤입니다. 계약이 한 주 더 미뤄지면서 한 주 더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교과서를 함께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는 오종민 선생님과 수행평가를 꽤 여러 개를 하시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수업을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부담이 좀 너무 클 것 같아서 독서는 2회고사에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번 1회고사 때는 독서 시험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했던 것들도 전부 다 시험 범위의 지문으로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공부했던 부분들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단원에 있는 소통하는 독서의 사실적 읽기, 미세먼지의 실체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독서의 종류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사실적 독해를 포함해서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 3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통하는 독서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루게 된 독서의 방법은 크게 2가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8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선생님과 함께 단원의 길잡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과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응? 이렇게 얘기할 때와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뭐 예를 들어 성적이 올랐다거나 또 뭐 운동 경기에서 뭐 승리했다거나 할 때 하는 잘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다르겠죠.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물론이고 글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물론이고 글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을 익힐 것이다. 자,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합시다. 글에 드러난부터 파악하며 읽는 방법. 자, 여기까지를 이번 시간부터 배울 사실적 읽기라고 한번 써봅시다. 사실적 읽기. 더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까지 추론하며 읽는 방법 역시 알아볼 것이다. 자, 그럼 이거 2번이 되겠죠. 자, 이 2번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추론적 읽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러한 독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매체에 담긴 문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옆에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가지고 의의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괄호 열고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4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를 보니까 사실적 읽기라고 되어 있고 그 한옥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한옥을 설명해 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뭐 문이 있고 기단이 있고 주춧돌이 있고 지붕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뭐 처마가 있고 기둥이 있다, 이렇게 또
나눠서 그 하나하나 문은 어떤 문이 있고 어떤 모양이고 또 기단이 하는 역할은 뭐고 지붕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또 뭐 예를 들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정의하고 예를 들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었고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요목요목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글을 읽지 않고 그 요약된 부분만 봐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을 바로 이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적 읽기란 무엇일까?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밑줄 글의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겠죠. 이처럼 글을 읽으며 그 다음 밑줄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네모,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 자,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며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자, 1번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심 문장이고 어떤 게 부연 문장인지, 그 다음 문단별로도 이 문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단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원인과 결과인지, 문제와 해결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글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 이거 2번이라고 합시다. 자,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한다. 이거는 뭐 말뜻 그대로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지를 구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까요? 다 중요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이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장이 있고 그거에 따른 근거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주장이 가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근거들에 비해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또 어떠한 견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예들을 들었다 라고 하면 그 예들은 부연하는 부분이고 그 어떠한 주장이 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글을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뭐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문장을 내가 A4 용지에다 쓸 거냐 말 거냐 요걸 따지는 걸 내용의 중요도 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사실적 읽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좀 적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 되면 항상 미세먼지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미세먼지라고 쳐봤더니 이렇게나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전 국민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 미세먼지라는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 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과연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점 심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걸까요? 보통 그렇죠.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2000년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뿌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정의지요. 미세먼지란 이런 거다.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여기 물음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내가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물음을 통해 독자의 관심 유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물음표를 안 찍어도 되는데 물음의 방식으로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기 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많고, 또 여러분들 아기 때는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다녔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대학교 때만 해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다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2014년에는 4만 건 이상,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지금 벌써 2배, 3배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PM10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이게 농도가 계속 증가해 왔는 줄 알았는데 농도는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건 왜 그러냐?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한번 표시해 보시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 지름이 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이 80에서 100마이크로미터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의 농도 변화를 보면 마찬가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초미세먼지의 10년간의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까 41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래프에 비해서는 감소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PM10, PM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보면 뒷면에 PM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공기청정기가 PM 얼마까지의 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가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PM10과 PM2.5로 나눠서 PM10 정도 되는, 그러니까 PM2.5를 초과해서 PM10 정도 되는 그런 먼지를 미세먼지, 그리고 PM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대상, 미세먼지라고 하는 대상을 PM10과 PM2.5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바로 구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PM10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였죠? 그렇죠. 미세먼지였습니다. 자,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1번, 먼지가 있대요. 봄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봄철에 이렇게 뿌연 먼지 있잖아요. 그거는 미세먼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염입자가 있는데 2번, 해염입자. 이 해염입자라는 건 뭔지 한번 볼게요.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중에서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 방파제나 그 돌이 있는 곳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일면서 이렇게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3번 꽃가루도 있네요.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그 다음 밑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뭘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자연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거죠.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밑줄 한번 쳐볼게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초미세먼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태백에는 언덕이 많으니까 이게 트럭이나 무슨 뭐 SUV들, 조금 연식이 돼서 오래된 SUV들이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꾹 하고 밟으면 뒤에 따라가다 보면은 검은 연기가 훅훅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배기구에 여과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 암모늄. 2번 합시다. 초미세먼지의 종류 2번 황산과 황산 암모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3번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의 종류,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는 미세먼지의 종류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은 그렇죠. 바로 구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연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자, 비산먼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비산먼지는 어떤 거냐면 그 대기 중에 바닥에 깔려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훅 이렇게 올라가는 걸 비산먼지라고 해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이런 자연 미세먼지가 바로 이 땅이나 바닥에 깔려 있다가 훅 올라가는 비산먼지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죠. 황사도 그 사막에 있는 모래가 그냥 강한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그게 공기 중에 훅 떠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PM10 정도에 해당하는 그냥 미세먼지는 지금 이렇게 비산먼지인 경우가 많은데 초미세먼지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더운 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응결 현상, 동그라미. 응결 현상이라는 건 지금 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낼 때 혹은 추운 날 안개가 생기는 거. 지금 이 응결 현상에 뭘 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고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예시예요. 여기서 사용된 건 예시가 사용됐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 자, 그러면 초미세먼지와 지금 아까 전에 냉장고에 있던 그 음식이 물방울이 생기는 거나 혹은 안개가 생기는 거, 얘네들은 응결 현상 때문에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두 대상들 사이에 공통점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라고 해요. 둘의 공통점을 위주로 설명하는 걸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나오네요. 물방울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유해하다. 차이점을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대조죠. 자, 그러면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뭐길래 이 인체에 해롭다는 거냐?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1번 이산화황, 2번 질소화합물, 3번 암모니아, 4번 유기기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궁금하시죠?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산화황은 네모 한번 쳐볼까요? 이산화황, 얘는 언제 만들어지냐? 화학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자, 이산화황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렇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한답니다. 밑줄. 그리고 얘가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서 황산이나 황산염을 만들어낸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황산이나 황산염을 만들어낸다. 근데 얘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초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네모 두 번째 나왔습니다. 질소화합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시꺼먼 검댕이 있었죠. 이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그 다음 밑줄 질산염이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소나 돼지나 인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네모 한번 쳐볼까요? 이 암모니아는 뭐 소나 돼지, 인간 등이 배출해내는 그런 뭐 배설물들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암모늄 밑줄.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 네모 한번 쳐볼까요? 유기기체라는 건 나무가 이제 뭐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기도 하고 또 화학적 용매를 사용할 때 나오기도 한답니다.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유기탄소 밑줄.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그
다음에 유기기체,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떠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뒤에 설명이 나오죠.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아직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벌써 2배 이상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를 보셨죠? 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네, 정부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계속 문자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거나 그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왜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미세먼지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미세먼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리나라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물 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